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나누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하이데거 현상을 끝나고 74페이지 아래에서 74페이지 아래에서 여기서 존재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최근의 포괄적 현상학 연구자인 마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일단은 거기서부터 하이데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은 단락을 거기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이데거 이렇게 나누는 맛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하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냐면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보네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이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아우사한테 제청하면서 그 다음에 혹은 하이데거를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의식에 대한 존재의 무조건적 우위 거기서 이렇게 나누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끝에 보면은 86페이지 7번째 줄서부터 86페이지에 이로써라는 부분이네. 거기서부터 이제 87페이지 셋째 줄까지 일단 나누세요. 예. 그 다음에 89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 그러니까 88페이지 맨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부터 91페이지 맨 끝까지 그렇게 나누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써라는 게 있는데, 예. 일단 그렇게 나눠 놓으신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시면,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논문을 쓰면은 대부분이 논문이 이제 원 본문을 되게 박사학위 논문만까지 하더라도 원 텍스트를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자기의 이 해석을 붙이고 이렇게 글을 써왔는데 이 책 자체는 하빌리타치온 그 교수자격 취득 논문은 그런 걸 하지 않고 보네포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냥 이해한 대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 그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졌던 플라톤 이전에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존재의 개념 이것이 하이데거로 내려와가지고 하이데거에서 다시 존재의 개념이 변형되어지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렵고 두 번째 뭐냐면 감탄하는 거는 보네포가 그 25살 나이에 벌써 이 18세기의 데카르트 이후의 것은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나타났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다음에 플라톤에까지 이렇게 되는 그 철학사 전체에서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그 보네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인지 보네포의 얘기인지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읽고 그 다음에 빨리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의 텍스트를 한번 다시 한 파라그램만 같이 읽어나가면 그 파라그램을 읽어가면서 금방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카피어를 할 수 있어요. 아인그라이프는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이제 논지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그 다음에 보네포가 제기하는 문제점이 이게 문제점인지 그 사람의 얘기인지 분명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시도의 앞에 후설과 그거는 이제 저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 뭐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이데거 말은 들어봤지만
이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개념이 그 위에 있었던 거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얘기해서 써놨다가 제가 다시금 지운 거는 이 텍스트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 제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읽어 나갈게요. 예. 읽어 나가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손을 드세요. 그럼 그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보네포는 훗설과 슐러가 존재자의 존재로서의 무시간적 본질성과 존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죠. 존재자, 자있는 데하고 자인. 고의 무시간적 본질. 그러니까 가치에 관해 말하는 곳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시간성을 향해 해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이데거는 존재의 플러스 알파, 새로운 차원을 추가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존재의 개념에 뭘 더 추가하냐면 시간의 개념을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유명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훗설과 그의 존재는 존재를 본질론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펙티브가 다르죠. 그렇게 이제 벌써 이건 가로친 거는 우리 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네포가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현상학적 존재론과 앞에 훗설과 슐러의 존재론을 벌써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존재와 존재자를 무시간적 본질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성을 추가해서 시간성에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 점에 대해서 보네포는 존재 이해는 오직 현 존재 해석학으로부터 출발할 때만, 즉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할 때만 획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존재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 존재를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적 존재 혹은 사유로 얘기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 존재로부터 이해를 해야 참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우리들이 있는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 인해서 존재라는 것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네포는 존재는 현 존재로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게 뭐냐면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 이해는 바로 이 현 존재의 존재 규정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 말은 현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관련된 모든 것, 예컨대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존재와 관련된 다른 단어들이죠. 존재, 라틴어로는 에세, 존재자, 엔스, 자이넨데스. 그리고 여러분 being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 being. 이 영어로는 이거를 되게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being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의 동사 원형에다 ing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되죠. 요것만 띄면 요거는 그냥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자, 이것을 존재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다자인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점을 하이데거가 이 엑지스텐치하고 엑지스텐스 실존과 다자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재, 존재자 혹은 엑지스텐스, 엑지스텐시아 모두도 현 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제 하이데거의 거를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저의 재생 이야기요. 즉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과 헤라클레이토스, 클레이인데 빠졌습니다. 클레토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의 존재론이 그것이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곧 존재론에 관한 전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를 어떻게 얘기했나?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존재자만 있다. 그거죠.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존재자 밑에 존재라는 어떤 보편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와 사고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론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아 학파의 창시자인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와 사고의 관계를 미리 알아볼 필요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존재와 사고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데카르트도 뭐였어요? 고깃도, 댕켄, 예. 그리고 숨, 이거 존재이죠. 이거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데카르트를 얘기하지만 이 데카르트가 생각한 두 개의 주제, 존재하고 사고, 이념, 관념과 존재, 이거는 이미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에 관하여라에서 일부에서 존재에 이르는 길은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그리고 2부에서는 억지로 가상적으로 생각해 놓은 거, 이것은 이제 관념이라고요. 관념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무슨 관념을 생각하고 그것은 억지로 상상해낸 것이고 가상적으로 생각해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참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그것을 추구하는 게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파르메니데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리, 곧 존재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항상 오직 존재자만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존재자만 여기 짜 있는데, 예. 존재자, 예. 예. 이것만 먼저 항상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 거기로부터 시작해야지 무슨 관념적으로 뭐 내가 있기 전에 뭐 존재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대, 따라서 반대로면 존재하지 않는 것, 곧 무는 없다. 없는 것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은 히르슈베르가에 의하면 헤라크리토스의 생성되는 존재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예.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존재가 고정되어져 있고 움직이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가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변화, 생성, 발전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하이데거에다가 존재에다 플러스 뭘 줘? 시간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죠. werden, 되어감. 그래서 여러분이 에바르트 융헬이 자인 인 werden. 그러니까 소위 그 유기체 철학이라는 게 모든 게 자인 인 werden. 모든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생성, 반화,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존재 개념 위에 올라가면 헬라클리토스의 존재 개념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서 생긴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2페이지 꼭 두 번째 줄여 존재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 being이라고 할 때는 be 플러스 ing, 곧 존재자이며 이런 존재자만이 있다고 강조를 한다. 즉 우리가 무엇이 있다, there is there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생성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지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리토스는 반대죠. 파르메니데스가 생각한 그 존재의 개념에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가졌던 개념은 거의 이 파르메니데스적 개념이죠. 있다, 뭐가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둘째로 사고와 존재는 동일하다. 이게 벌써 사고와 존재는 동일하다. 거기 또 에르고솜, 나는 생각한다. 이대 이코로 자인, 이렇게 생각한 거고 똑같죠. 여기 파르메니데스가 사고와 존재는 동일하다. 사상과 우리들이 그것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언급되고 있는 대상, 곧 존재자가 없으면 너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스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사고와 존재, 곧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의 이원론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관계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는 하나여 모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철학사에서 보면 소위 이덴티테트 테올로기라는 필로소피라는 동일성의 철학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일자가 다자고 다자가 일자다, 이런 나라로 소위 동일성의 철학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라는 데서 나온 거죠.
거기서 에이스 호노마우, 그러니까 엔티스 호무 판 수켄테스, 순엑슨, 순엑시스, 순이라는 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존재 전체가 하나여 보편적인 것이 항상 도처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요 동일성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가 일자는 다자고 다자는 일자다 그래. 그래서 존재가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래서 범신론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이제 스피노자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를 서로 다른 것과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없으며 개별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은 나눌 수 없다고 파르메니데스는 강조한다. 즉 존재는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존재는 완전히 동그란 구슬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존재에는 생성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한마디로 파르메니데스가 이해한 존재란 항상 동일하고 고정되어 있으며 영원히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것만이 본질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상 소개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이해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존재에 대한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신은 존재 그 자체. 여러분 폴 틸도 그랬어. ipsum esse. 뭐라고 했어요? being itself.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유명한 폴 틸리가 얘기해 신을 얘기해서 존재 그 자체. 혹은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틸리기는 신학자가 아니죠. 철학자예요. 종교 철학자죠. 따라서 신학도 하나님의 자존성, 즉 하나님은 모든 자들과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이해해왔다. 이런 점에서 신학에서 하나님은 존재자와 구별된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자존하신 하나님과 존재자인 우리들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생각할 때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존재 개념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존재자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헬라클리토스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헬라클리토스는 존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성, 변화,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플라톤은 존재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존재는 그 자체 안에 운동을 내포하고 있어서 단순히 정지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며 또 항상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플라톤의 해석은 사실은 서구표에 올라가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과 존재의 사상으로 다시 서구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자에 대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재자를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지탱하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왜 이게 계속 여기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고 여기 있을까? 분명히 여기 있을 때는 뭔가 이거를 지탱하고 있는 그 이면에 뭔가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죠. 그래서 그는 존재의 생성이라는 또 하나의 사고 영역 혹은 차원을 덧붙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이데거가 존재됨에 뭐를 추가시키면 시간을 추가시킨 것처럼 사실은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생성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추가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진 거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의 출발점은 만물은 흐른다. 아무것도 한결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동일한 강에 유명한 얘기죠.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깨어있는 자, 자는 자, 젊은이, 늙은이 항상 한 가지며 동일한 것이다. 후자는 뒤집히면 전자가 되고 전자가 뒤집히면 후자가 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늙은이를 대립해 놓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게 아니에요. 젊은이는 늙은이가 되고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늙은이와 젊은이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다. 그는 뭐냐? 늙은이는 젊은이가 변형된 게 늙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 늙은이가 이게 아니라 이 젊은, 그러니까 요즘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어른의 아이는 늙은이 아이는 어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가 성장 변화 발달이 되어서 결국 늙은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플러스 시간이 되어지면, 시간이 여기다 오래가 되어지면 뭐야? 변화 생성이 돼서 젊은이가 뭐야? 늙은이가 됐다.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늙은이는 뭐야? 젊은이의 결과고, 그 다음에 젊은이면 늙은이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존재를 하나의 시간의 개념, 생성이라는 것에다가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한 게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존재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생성 변화하는 것 속에서 하나의 질서와 조화, 의미와 통일을 보고자 했다. 그런데 이 생성 변화하는 것의 원리가 뭐냐? 이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신학에서 하는 로고스라는 그 말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하나의 프린키피아 혹은 프린집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서 이 로고스는 생성을 조종하는 세계의 법칙, 그리고 로고스를 바로 이 세계를 조종하는 이 로고스가 뭐냐? 신이다. 그래서 신이 어디로 갈까요? 신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게 되지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존재, 아까 파르메니스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돼서 이 헤라클리토스는 존재가 생성이 되어지니까 이 존재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로고스가 있고, 이 로고스를 뭐라고 해서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프레드 노트 파이트의 과정과 실제라는 책 있잖아요. 실제라는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과정 속에 있는 존재예요. 내내 헤라클리토스 사상을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게 파이트헤드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논문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말론 부분에 보면 거기서 제가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철학이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란서의 과정, 그 다음에 파이트헤드에 이르는 그걸 쫙 이렇게 제가 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을, 그 논문을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 물질 안에 이것을 집어넣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떼놓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철학사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왜 성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는 내내 뒤집었다 폈다 이 얘기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해석을 해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읽어보면은 요 그룹, 아까 제가 여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요걸 묻구냐 저렇게 묻구냐. 항상.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로는 넘어가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우시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시아가 존재자에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이 아니다. 그에게서 형이상학은 다름 아닌 존재론이다. 히르슈베르그에 의하면 메타라는, 메타피직이라고 하죠. 이 메타, 그 다음에 휘페르이라는 이 라틴어로 트란스라고 하는데 이 트란스라는 것은 초월이란 초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메타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메타피직이라는 게 이 세상과 관련 없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뭐냐면 존재론적 형이상학이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히르슈베르그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은 개별적 존재자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 존재, 즉 존재 자체, 토헨앤온, 있는 것에 있는 것, 존재의 존재.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라고 이걸 이렇게 틸리가 번역을 하죠. 그리고 존재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존재자들을 고찰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형이상학은 제1 첫 번째 것과 원인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이상학은 움직이지 않는 자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에 관한 학문,
더 바꿔 말하면 신, 즉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자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제일 원인이 되는 것, 모든 존재자를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 어디가 보면 여러분 85페이지에 보면 그 안셈의 유명한 프로슬로기언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분에게 제가 그 안셈의 신계시 그저 아재 바르트를 갖다가 쓴 논문을 이렇게 넣었는데 필요하시면 별세번이 있으니까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안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안셈에 대해서 바르트가 쓴 이 프로스 똑같은 책을 이름을 썼죠. 피데스 쿠베렌스 인텔렉툼을. 그런데 안셈과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이 바르트가 피데스 쿠베렌스 인텔렉툼이 존재를 인식해가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의 안셈에게서 바르트가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하면서 제가 쓴 논문도 다시 봐야 되겠다. 혹시 틀린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예. 거기서 왜냐하면 이 바르트는 제베르크의 전통적인 안셈의 해석을 수정해 왔는데 이 바르트도 지금까지 해석했던 그 안셈의 스콜라 철학적인 것을 뒤바꿔 놓거든요. 만약에 바르트가 스콜라적인 철학 속에 있었더라면 숄츠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숄츠하고 뮌스터에서 제가 공부한 뮌스터에서 커다란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 이야기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안셈의 이 사고를 다르게 해석했었는데 혹시 저도 잘못 해석했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가서 그것을 볼 생각입니다. 자, 요점은 보세요. 왜 그러면 이드 크보스 꼬기 딸의 넌 크베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그것이라고 설명을 해왔던 신 존재.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일그러는. 그래서 지금 박형룡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형룡 목사님이 이제 썼거나 지금 개혁신학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분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근거예요. 제일 원리, 제일 철학. 특히 칼뱅에 와서 이 제일 철학, 제일 원리라는 얘기는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이거 끝나고 칼뱅의 그 교회 칼뱅의 예? 기독교 강요 그걸 우리 다시 읽을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그때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게 됐을 때는 한순간에 이제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히브리는 움직여지지 않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관한 학문. 다시 말해서 신, 즉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모든 존재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를 초월 철학적 용어로 바꾸어 쓰면 뭐가 될까요? 뭐가 돼? 이게 관념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존재론 쪽으로 바꿔 쓰면 뭐예요?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징어나 쓰르메나 동태나 명태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플라톤에게서는 똑같은 이데에서요. 플라톤은 이데를 놓고서 이것을 초월액이라고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우시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어디서 해요? 존재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이 이데, 관념, 여기 존재. 그러면 뭐야 아까 데카르트의 거기 또 에르고 숨. 파르메니스에서 사고와 존재 이거를 어떻게 묶느냐라는데 근데 데카르트에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다는 보네파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뭘 봤느냐? 관념이라는 것은 이 이념에다가 존재보다 이념에 우월성을 둔 거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의 관념보다 존재의 우월성을 뒀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끄트머리에 가서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바르트의 대상성이라는 거, 지난번에 드렸던 페이퍼 끄트머리가 그 대상성이라는 것을 주고 중간에 누구를 집어넣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게 되면 이것과 직접적인 연계가 안 되고 무슨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계시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존재론적 관념적 계시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보네파가 천재였구나. 그 25살에 이 서양 철학을 완전히 두 물줄기를 합류를 해서 깨닫고 신학적으로 되어졌던 문제점을 깨닫고 치고 나갔으니 25살에 23살이고 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정말 대단한 천재였는가. 제가 이제서 말로만 매일 보네파 천재신학자라 말만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짜 보네파는 천재신학자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60이 넘어서 이제 깨달았는데 보네파는 20몇 살에 깨달았으니 그 앞에 얼마 많은 독서량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을 심사했던 제베르크나 파울 알타우스도 이 보네포에 가지고 있는 이 논문의 진가를 그렇게 깊이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그렇다면 보네포가 이 생각했던 게 전적으로 맞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네포가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제3부나 2부에 들어가서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엮었는지, 그 엮은 것이 정말 잘 엮었는지 못 엮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네포로서는 이 서구의 두 커다란 사상의 매개 줄기를 꿰뚫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좀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논문에 제가 쓴 거지만 이 페이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하면서 감탄을 했는데, 이상 살펴본 것 같이 헤라클리투스의 로고스를 초월 철학적 용어로 쓰면 이념은 영원히 생성되고 있는 모든 것과 일치하고, 존재론적으로 바꿔 있으면 존재는 영원히 생성된 모든 것과 일치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했어요. 존재는. 지난번에 저기 했었죠. 크보 에스트와 이 라틴어로는 크보 에스트. 이 크보 에스트는 뭐뭐하라고 존재하게 하는 거. 이거는 존재되어진 거. 그러니까 뭐에 대해? 이거는 현존주의에 가깝고, 아까 요거는 존재하게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면 제일 원리. 그죠?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된 존재.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냐, 둘이냐, 나눠놓고 생각하냐, 요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을, 피데스 악티바. 능동적인 신앙이냐, 수동적인 신앙이냐. 그래서 이것도 피데스 크보 에스트와 피데스 크보 데스트. 요거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신앙이냐, 다른 것으로부터 인해서 내가 믿어진 신앙이냐라는 거죠. 우리들은 믿어진 신앙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루터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실 수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개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나 신학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믿음을 나의 모든 나한테 제한시키게 되면 믿음이 뭐야?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나중에 그 논쟁, 17세기 논쟁에 와서도 그럼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된 거예요. 그러나 루터께서는 아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한 것에 의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피데스 파시바하고 피데스 악티바, 지난번에 나눠진 그 페이퍼 있죠. 그 개념, 그걸 보시면 제가 구분했잖아요. 두 개, 수동과 능동. 그런 점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 가져오셨나 보죠. 저기 강의 두 번째 2강 할 때 제가 맨 앞에 여기 적어놨잖아요. 악투스 디렉투스, 직접적인 행위와 악투스 레프렉수스, 수동적인, 반성적인,
피데스 디렉타, 직접적인 신행과 피데스 레프락타, 피데스 크바 크레디투르와 피데스 크베 크레디투르. 이거는 여러분이 전문 용어로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개념이요. 피데스 신앙 아니에요. 피데스 요거 하는 게 탈격이에요. 옥격이에요. 크바 크레디투르 이거와 피데스 크베 크레디투르. 보세요. 요거 크바 크베다지죠. 이거 크보드하고 크보 다르죠. 이거는 앞에 있는 격에 따라서 다른지 거죠. 요게 뭐냐면 저 옥격이에요. 옥격. 라틴어에서는 옥격까지 있거든요. 1, 2, 3, 4, 옥격까지 있는데 이 옥격이 도국격 그걸만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신앙이냐면 믿어지게 한 신앙에 의해서 믿어진 거. 내가 믿은 신앙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죠. 이것도 존재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된 존재, 요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냐 안 하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존재론을 가지고 끌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책을 다른 책을 보니까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왜 이 번역 이게 제가 고백하자니 이 번역도 어렵지만. 지금 보면 많은 틀린 부분도 많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완전히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이걸 했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해서 번역해서 교정해서 보내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프로소리도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번역은 못하고 해설서를 이걸 붙여가지고 이거하고 해서 이렇게 해설서를 쓰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의 실수예요. 왜? 제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번 걸 앞에 거 그 맨 처음에 초월적인 것 했을 때도 진감인가 했었는데 분명하게 명확하게 역시 끝까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두 개의 문제 제기인 초월적 페어스과 트랜젠덴탈 페어스하고 요거를 이제 온톨로기스 페어스를 다 해보니까 요 끄트머리 아까 제가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 나눈 부분에 가서 이제 보네파가 이 두 개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그 다음 있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에게서 존재와 사고는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카르트 이후의 관념론은 존재가 사고에 종속된다고 보았고 존재론은 사고가 존재에 종속된다고 해요. 사고와 존재를 나누어 관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걸 두 개를 나눠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너희 지금까지 관념론은 지난번에 다시 거기 또 예를 들었습니다. 이 존재,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관념론은 존재, 사고의 우위를 두고 생각했고 존재는 사고보다 존재를 우위에 두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네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9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요거 79페이지 그 중간에 행위와 존재 책 펴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네퍼가 이것을 지적해 나가고 있는데 행위와 존재의 문제를 주목해 볼 때 여기서 양자의 실제적인 연관성이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존재의 우위는 결국 정신 존재의 우위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관념론과 존재론은, 관념론에서는 존재의 위를 두고 존재론은 여기서 두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존재는 자신을 현존재 속에서, 정신 속에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존재와 그 다음에 존재와 사고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이제 보네포는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거 나중에 또 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걸 다시 정리하고요. 자, 페이퍼로 올라가 가지고 전자를 보네포는 초월적 시도로 이해하고 후자를 존재론적 시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바로 후자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존재의 우선권을 두고 생각했다 이거. 근데 하이데거에서 또 특별한 게 있다면 하이데거는 존재를 단순히 파르메니데스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변화,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생기는 개념이 뭐냐? 실존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하이데거로 돌아가 그에게 있어서의 존재, 현존재, 존재자, 그리고 실존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그는 어떻게 시간성원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요.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 존재자, 현존재는 그의 존재론 개념의 기본 개념이다. 우선 이러한 존재 개념들은 그 어느 한 개념도 다른 개념으로 환원되거나 혹은 유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종합되거나 통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기를 존재는 그때마다 존재자의 존재다. 그 가로 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진 거예요.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자가 아니다. 진리가 있는 한에서만 존재가 있으며 또한 현존재가 있는 한에서만 진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네포가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를 현존재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존재 이해는 현존재의 존재 규정성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는 오직 현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딸려 있다.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할 때만 획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재는 현존재로부터 이해되어야 된다. 라고 보네포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개념에 따라서 그러면 현존재가 뭐냐? 현존재부터 하이데거에서 현존재가 뭐냐? 요거부터 이제 이해가면 차근차근히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현존재란 무엇인가? 보네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존재 이해는 오직 현존재 해석학, 해석하는 것부터 출발할 때만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것으로 해석 때만 해석될 수 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존재는 현존재로부터 이해된다. 왜냐하면 현존재는 항상 존재하면서 존재와 같은 그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존재한다. 이게 참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 번역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까봐 바로 그 말을 독일어로 집어냈어요. 자이는데 이거는 이 독일어의 이 END가 보시면 현재 분수와 똑같은 거예요. In der Weise seines Verständnisses von Sein. 존재를 이해 사는 방식 안에서 존재한다. 존재자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현 존재는 언제나 나의 존재이며 따라서 존재 이해는 바로 현 존재의 존재 규정성 그 자체이다. 그래서 현 존재는 존재하면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게 뭐냐? 현 존재가 그러면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6페이지 먼저 보세요. 결론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도식화해 놓은 거 있죠? 네. 이 쉽게 얘기하죠. 이 현 존재라는 거는 그냥 내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야. 항상 과거에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써있죠. 늙은이는 젊은이가 돼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존재도 시간성을 갖는다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존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로 가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미래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앞으로 시간이 다가올 그 시간에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내가 직면해 있고 이미 나는 그 시간을 지나쳐 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앞으로 미래가 나이가 닥쳐오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살아남으려면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존재의 가능성, 그죠? 이 살고자 하는 힘 혹은 살고자 하는 의욕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가 결단을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 그때그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결단하고 대처해야 할 이 존재가 그건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로부터 여기서부터 항상 미래를 향해서 이런 선상에 있는 존재를 다존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세상의 그런 전체를 과거서부터 지금부터 실존으로부터 전체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존재의 근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연상하시고 이 개념을 이 내용을 읽어가면 그 내용이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파라그램만 더 읽겠어요. 자, 거기 5페이지 두 번째. 그래서 현 존재는 현 존재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서 여기 있어요. 내가 있으면서 삶이라는 거야. 존재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이해하면 존재다 이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게 살면서 삶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쉽게 하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죠. 존재하면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되지죠. 현 존재가 이런저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관계를 갖게 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부른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 존재는 바로 존재 가능성 혹은 존재할 수 있는 것, 메이클리자인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실체는 존재다, 실존이다. 현 존재는 언제나 세계 안에 존재한다. 현 존재는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세계라는 게 뭐냐? 이 세계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내어동져 있는 거, 베어보르펜자인, 그 아래에 있어요. 내어동져진 상태.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세계로 게보르펜하이트, 내어동져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어동져져 있는 존재는 항상 불안과 어려움과 끈 속에서 미래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사고해야 되고 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곧 실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 보네포가 이해한 하이데거의 존재 현존적 개념에 의하면 존재란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해해왔던 파르메니데스적 존재자 개념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는 현 존재를 존재자로 규정하면서 현 존재라는 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자, 우리가 존재자에 대해 논구할 때 이거 직접 인용입니다. 언제든지 출발점이 되는 곳, 거기로부터 향하여 그러니까 가게 되어지는 거. 이야기해야 하는 그 어떤 선행적인 지반. 내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개념을 쉽게 표현한 게 틸릭이에요. 틸릭가 뭐라고 그러면 창조는 뭐냐? 창조는 존재에서 비존재로 실존의 상태로 오는 거고, 종말은 뭐냐? 비존재에서 존재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다니까 뭐냐? 요 개념을 하이데거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어떤 존재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것은 현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워로핀, 거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어떤 선행적인 지반과 같은 것이 존재다. 이를 존재론적 개념으로 말하면 존재란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아까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는 존재자의 선언적 근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실존이란 뭔가? 보네포가 이해한 하이데거의 실존은 현존에 있는 존재,
후아한된 자임, 지금 있는 자, 눈앞에 보이는 그 존재가 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만나지는 실제적인 현 존재의 존재 가능성, 존재할 수 있음의 현실적 결단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인간의 실제는 실존이다. 그래서 보네포는 프리츠 바의 이해를 근거로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실존이 존재의 본질이 된다고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서는 실존이 존재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어던져진 상태에서 결단을 하고 그 새롭게 존재하려고 애쓰고 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이다. 그래서 실존이 존재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 존재는 실존적 결단을 해야 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현 존재는 언제나 세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존재는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다. 현 존재는 타자와 함께함 속에 존재하며 일반적 인간으로, 즉 일상성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병과 고통과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계의 내 존재는 현 존재는 세계 속에 내동져 있는 존재. 바꾸어 말하면 실존적 존재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예를 들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 감이 와닿는데 여러분이 이게 동져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 말이 중에 내가 산다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는 살아갈 때 뭘 생각해요? 삶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냥 살아가진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존재라는 건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그것을 존재라는 말이면 존재하면서, 자이낸데, 존재하면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실존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 전체를 가르쳐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존재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다자인 현 존재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은 실존이요. 그렇게 그 존재의 개념을 구별해 놓고 그럼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이것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죠. 인생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 이것은 존재자야. 근데 삶이 뭐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매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실존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지금이고, 그 다음에 실존을 내린 거,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 이런 전체가 존재이고, 그 존재,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전체가 밑바닥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 다자인이 현재 존재하는 자가 존재자라서 다가오는 존재를,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전체를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 플러스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추가시킨 거죠. 제가 눈동자를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이 그림을 하나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죠. 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가야 돼. 이건 존재자야. 근데 나에게 닥쳐오는 게 있어요. 매 순간. 이것은 나는 인데어 벨트. 세상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속에 내어 던져 있는 자. 게보르펜하이트. 던져져 있는 사람. 내던자. 이게 실존이에요. 단어사는 것은 exist라는 것은 X야. 밖으로 S에. 존재 밖으로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자궁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려면 미래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럼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존재해.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죽어버리진 않아요.
계속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슈바이처 얘기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뭐냐면 쾌넨자인, 살 수 있도록, 예, 존재의 가능성.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끝에 뭐야? 순간순간 뭘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요거는 다자인이고, 다자인. 그 다음에 그때그때 실존을 내리는 이것은 뭐야? 실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살아야 할 존재 가능성이 미래에 있어요. 이 전체가 뭐냐? 이게 존재다 이거야. 그래서 이 존재에다가 뭐야? 현재, 순간의 결단.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게. 뭐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번 요 순간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요때 순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 전체를 통해서 요것을 존재라고 이 밑바닥 것을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존재, 역사 속에 있는 존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융헬이 묻는 것처럼 자인, 임, 베어덴. 되어감의 존재. 예, 되어감의 존재. 사실은 융헬이 쓴 이 되어감의, 요거를 다른 말로 쓰면 되어감의 존재. 이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이상을 생각하고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존재를 시간의 차원에서 이해한 형이상학적 존재론이라고 특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을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 후설과 쉘러 다음에 이 하이데거를 그 아래 뒷붙인 거죠. 시간을 하나의 형상으로 있는. 그는 시간을 다가올 것과 있었음, 그리고 현재 마주대함, 소위 쭈쿤프트, 게베젠하이트, 과거 있었음, 그 다음에 게겐바르트, 현재 이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일된 상호운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시간은 존재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 존재는 과거와 관계, 그리고 미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존재 가능성을 향해 다가가면서 이미 과거,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지금 이 순간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현상, 그 현상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현상 속에 모든 존재자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 자신의 말을 빌리면 현 존재는 언제나 실존적 존재론적으로 세계 안에 있는 존재, 곧 시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존재는 이 시간성을 갖는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곳에서부터 그곳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다가오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매 순간순간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그러나 다가옴이 없는 한, 미래가 없는 한 있어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이는 과거도 없다. 즉 역으로 말하면 있어옴이 없이는 다가옴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가옴과 있어옴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거 흔히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항상 시간적 현상이 발원하게 되는데, 이 순간에 인간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실존 존재로는 다름 아닌 시간의 흐름, 시간의 현상 속에 있는 존재론이라고 특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이렇게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자는 시간 세계 속에 있음을, 시간, 곧 세계 속에 있음을 전제하고, 존재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데어리스, 이게 아니죠. 비잉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자는 시간, 역사 혹은 세계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의 가능성으로서 다가옴에 대하여 존재하고 있는 현 존재로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존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실존적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실존은 존재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그 어떤 인격적 혹은 사물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가 살아가야 하는 터전.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모든 존재자의 기반이 되는 기초, 그라운드라는 말을 써요. 그라운드 빙 온톨로기라고, 존재,
기초 존재론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네포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서 후손의 가로 안에 넣은 바로 그것에서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를 해명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보네포의 글이에요. 후설과 슐러가 존재자의 존재로서의 무시간적 본질성과 가치들에 관해 말하는 그곳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시간성을 향해 해석한다. 보네포의 인용입니다. 보네포는 존재로는 존재를 관념보다 우위에 놓았다고 말한다. 아까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77페이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관념론 위에 놓았다고 본다. 보네포는 존재를 관념으로 위에 놓았다고 평한다. 고깃도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의 명제에서 존재 문제를 숨에 제기되는 것을 등한시한 것은 데카르트와 그의 추종자 모두의 실수였다. 그게 이제 78페이지서부터 이제 비판을 하고 된 거.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거기서부터 읽는 게 낫죠. 77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다섯째.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다시 이제 보네포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는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제의 제기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존재에 관한 물입니다. 고깃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에서 존재 문제, 나는 존재한다에 제기되는 것을 등한시한 것은 데카르트와 그의 추종자의 모든 실수였다. 이제 이 텍스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보네포는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관념론적, 그러니까 헤겔 이후의 모든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전부 헤겔파의 신학자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포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비판해 나가면서 관념주의 쪽에 고깃도 에르고 숨인데 고깃도만 생각하고 숨은 생각 안 했다. 이것이 관념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를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역사적 예수, 존재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문제는 존재의 이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 말은 존재론으로 넘어가지 않는 관념은 허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고는 항상 현 존재에 대한 존재 규정성에 불과해버리고 만다. 사고 역시 세계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 비판하는 거죠. 오히려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실존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는 거죠. 현 존재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이미 어떤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 하이데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왜 이거 하이데거를 받아들이나 그랬더니 보네포가 루터교인이에요. 그런데 불트만이 루터교인이에요. 불트만이 누구 걸 받아들이냐면 하이데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보네포는 루터교인이지 개혁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이건 다분히 그래서 불트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존적 결단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누구 걸 따라보니까 하이데거를 따라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불트만이 얘기했던 그 문제를 그래서 아직 여기 이 앞에서는 바르트는 많이 인용 안 해요. 뒷부분은 이제 가서 나오게 되어지지만 다분히 똑같은 관념론적인 면에서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 빌헤름 헤르만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념주의적 그 헤겔리안적 그 스트라우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 신학보다는 불트만의 신학을 더 성경하게 되어집니다. 요점을 읽으려면 그 색깔이 드러나야 돼요. 그 자신의 가능성이다. 78번이 현 존재는 본래적인 자신을 선택할 수 있고, 그죠? 이게 이해가 가죠? 현 존재는 본래적인 자신을 선택할 수 있고 비본래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본래적인 존재를 찾게 되지만 자기를 찾을 거고 비본래적인 것을 찾게 되지만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죠? 현 존재는 그 다음에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현 존재가 자기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모습으로 그때마다 존재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철학적 실제론의 경향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데 세계 속에 있는 현 존재가 다름 아닌 실제 않은 외부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요점은
이제 보네퍼가 뭐야? 하이데거의 다존재, 현존재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런 점에서 실존론의 정당성을 획득하겠지만 이러한 외부 세계를 증명하러 드는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얻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외부 세계와 연관시켜서 존재의 근원으로까지 펼쳐 나가는 것은 그건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의 스캔들은 이러한 증명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증명이 언제나 다시금 고대되고 시도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올바르게 이해한 현 존재는 그러한 증명들을 거부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부가적인 증명들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간주하지만 현 존재는 존재 안에서 그때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지금 요거는 뭐냐면 하이데거를 보네퍼가 그 각주를 보세요. 어디서부터냐면 57세부터 계속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보네퍼가 이해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기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는 결코 존재자를 통해 설명될 수 없으니 단지 현 존재 속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다시 관념론에 그 정당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존재는 본질적으로 현 존재다. 그러나 현 존재는 자신의 역사 속에 있는 정신이다. 요 점. 요 점에서 이제 그 관념론을 여기다 싹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현 존재는 관념론을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 구조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만 존재의 의미가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사고에 우선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비판한 거죠. 거기 또 에르고썸을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합니까? 보네퍼는 존재는 사고에 우선하는 거지만 분명 현 존재와 같으면 존재 이해와도 같고 정신과도 같다. 그러니까 보네퍼는 현 존재에서 존재와 사고를 하나로 묶었죠. 그러면 이 현재가 누구냐? 현 존재가 누구냐? 이제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개의 현 존재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현 존재는 아담이고 하나의 현 존재는 뭐야? 그리스도.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자, 목차를 가보세요. 관념이라는 말이 거의 없죠.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3장에 가면, 여기서 뭐예요? 보네퍼는 관념론적인 것보다는 존재론 쪽으로 더 많이 가는데 그 존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념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우위성을 끌고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실적 존재 양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존재론을, 존재 양식 끌고 나가는. 여기서 이제 보네퍼의 신학의 방향이 어디로 이제 가고 있는지죠. 그래서 나중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분히 관념론 쪽보다는 해결 제자들보다는 불트만과 하이데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말한 것이 이제 하이데거예요. 존재는 자신을 현 존재 속에서, 그 정신 속에서 이해한다. 존재는 자기 자신을 현 존재, 그 정신 속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현 존재는 역사성, 즉 그때마다 내려진 그들의 결단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거기서 밑줄을 그으라고 그랬죠. 문단을 나오세요. 이제 요거까지는 어디서부터? 하이데거에서 여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74페이지 아래서 아까 문단을 나누라고 했던 데서부터 요 부분까지는 보네퍼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개념을 행위와 존재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점을 이제 79페이지부터입니다. 행위와 존재의 문제를 주목할 때 여기서 양자의 실제적 연관성이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존재의 우위는 결국 정신 존재의 우위로 드러난다. 어디죠? 똑같이 놓고 있는 거죠. 정신 안에서 존재를. 그러나 그것은 정신의 존재가 폐기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존재하며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해결과 구분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현존재이며 세계의 존재이고 시간성 속의 실존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솔의 후솔적 의미의 순수 의식이나 쇠일러의 의미의 물리적 선험성이 들어설 사리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데거가 현존자라는 개념으로 행위와 존재를 결합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예. 이제 드러났죠? 보네포의 칼라가. 예. 현존자의 결단과 결단됨은 여기서 하나다. 이 비결단 속에서도 이미 결단은 내려졌다. 그러므로 현존자의 절대적인 존재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론적 실존적 구조는 존재적 구조 속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현존재는 불연속 속의 일련의 개개의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연속성도 아니다. 현존재는 지속적으로 자기 결단이며 동시에 결단된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에 대한 평가가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네.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7페이지로, 페이퍼 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이어서 거기서 보네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행위와 존재의 차원 속에서 존재론과 존재 유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81페이지 아래에 의식 아까 있죠. 그 뒷부분이 이제 존재 유비. 그럼 존재론으로 나가야 된다면 존재 유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이해하려면 선지혜 이해가 필요하죠. 뭐냐? 존재 유비, 신앙의 유비, 관계의 유비,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유비라는 개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비를 소개해. 자, 토마스 아퀴누스, 아날로기안티스. 이제 보네포는 존재론과 연관해서 존재 유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의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비란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비, 존재 유비란 혹은 유비적이라는 아날로기아 혹은 아날로곤이라는 용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상응하는 관계라는 뜻이다. 소위 상관관계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학자들이 자기가 뭔가 새롭게 하면 자기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관관계라는 말도 서로 관계했다는 말도 유비라는 뜻이에요. 커다란 의미를 보면. 그런데 스콜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입문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소급한다. 하나는 동음이의어적 유비와 동의어적 유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동음이의어적 유비란 명칭으로만 동일하게 불릴 뿐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의어적 유비는 동일한 명칭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이야기될 때 동의어적 유비, 동음이의어적 뜻은 다른데 음만 같다는 유비가. 예컨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간과 그림 속에 그려진 인간은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는 동음이의어적 유비가 있고, 예컨대 인간, 강아지, 꽃 사이에는 동음이의어적 유비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 인간, 강아지, 꽃 모두가 생물의 분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가나 사람, 케냐 사람 이건 동의어적.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인간의 본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록 말은 가나안 사람 무슨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고 단어도 똑같다. 그래서 동의어적 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사람과 한국 사람은 동의어적 유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니코마우스 윤리학에서는 이 동명이의적 같은 이름, 동명이의적
이 유비를 의미론적으로 이제 더 부과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은 어떻게 수많은 것이 하나에서 나오거나 혹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요거를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에서 사용하죠. 예.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로 향한다. 모든 것은 하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원인론적 존재 혹은 목적론적 그 존재 증명을 얘기할 때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개념을 존재자에까지 적용합니다. 존재자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존재자 역시 하나의 본성에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존재자란 서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존재자는 하나의 원리에 결부되어 있다. 요 개념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알죠? 일자 유출설이라고 얘기했던 프로티는 그 일자 유출설이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동음이적 혹은 동명이의적 유비를 사용해가지고 일자 유출설을 끄집어낸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철학 아무것도 안 해요. 앞에서 한 사람 얘기가 자기 말로 다시 바꿔 쓰는 거죠. 그러므로 제1 프로톤은 실제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뭐예요? 일자이출 하나에게서 모든 게 왔다. 모든 것은 하나로 향한다. 요거를 이렇게 파라다임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네. 모든 것은 하나로 수렴한다. 네. 모든 것은 하나에게서 왔다. 모든 디버그런스. 모든 것은 하나로 컨버기런스. 네. 그러니까 수렴과 출원. 이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해왔던 뭐냐? 유비라는 개념에서부터 발전되어져 온 거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철학만 깊이 이해하면 그 다음 철학자들은 단어만 다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상한 그 소위 관련 크래시칼은 철학에서 많이 떠나가지고 무슨 하는데 어쨌든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8페이지요.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유비란 서로 다른 존재들 사이의 동등성이나 유사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존재란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이 생성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존재는 네 가지의 제일 원인 혹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원인은 실체와 형상, 진려, 운동과 원인. 요거의 것을 그대로 이걸 존재 증명으로 끌고 나간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방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헬라크레이토스의 존재 개념에 상하게 존재는 유동하는 것으로 생성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제1실체 안에 주어져 있는 존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자립적인 존재자 안에도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거가 밑줄 치기가 이게 바로 이제 존재 유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1실체 이거를 신이라고 했어요. 제1실체 안에 주어져 있는 존재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자립적인 존재자 안에도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시아라는 개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는 우시아다죠. 우시아라는 실체는 원래 존재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방법이에요? 플라톤은 무슨 방법이에요? 다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 아니에요. 플라톤은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수밖에. 그래서 신학도 아래로부터의 신학, 위로부터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존재자로부터 출발하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학 전통에 있는 신학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단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 평신도,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집사. 이게 교회 직분은 무슨 하나의 신급이라고 생각해. 신앙의 급, 등급이라고. 이게 신급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는 평신도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이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그래서 중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영화에서 마지막 단계 신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 이거 테올로기 아니라 그냥 그대로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 독일 신학이라는 책 있었어요. 거기서 중세까지의 신학이 모두가 신이 되는 거야. 이게 성인이 됐잖아요. 성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 캐톨릭에서 뭐나요? 성자 숭배가 되죠. 근데 이 사고를 개신교에 있는 교인들도 가지고 같이 있어요, 목사님들. 특히 이 성결교회. 그래서 성결교회는 완정성화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웨슬레에서 이 우리나라 성결교 신학으로 빠진 이게 완전성화 이론이에요. 황덕현 교수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완전성화 이론까지 끌고 나가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에 다닌다고 해서 개신교인이 아니라 내 개신교적인 리포엄드 처치의 사고를 가져야 개신교예요. 이 머릿속에는 개신교라고 하면서 이 사고를 그대로 가르치기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스콜라 신학적인 사고예요. 그러면서 뭐 캐톨릭 미사 드리고 저기를 마리아를 우상숭배한다 그런 것만 비난을 하지 자기 머릿속에 지금 캐톨릭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자기가 쇠뇌되어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요. 자, 왜냐하면 거기서 이런 점에서 제일 실체와 다른 존재자 사이에는 존재의 유비가 있다고, 이거 밑줄 치세요. 존재의 유비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서의 존재의 유비란 동의어적 유비가 아니라 다의어적, 소위 동음이어적 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음이의적 유비를 더 발전시켜 두 가지 관계 사이에도 유비가 있다는 관계의 유비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적 개념의 유비를 받아들여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과 맺은 관계가 3차적인 것과 4차적인 것 같은 맺는 관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소위 간단히 하면 A 대 B는 C 대 D다. 6대 3은 4대 3. 그래서 B의 유비, 차의 유비, 승의 유비, 분할의 유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수학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재의 유비를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존재의 유비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인용하고 있는 그 서양 그 스콜라 신창석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스콜라 철학의 개념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시 히르스베르그나 또 다른 책을 읽어보고 또 그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부터가 이게 완전하게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어지냐면 요점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요거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유비란 용어를 수용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의 유비 개념을 유개념과 종개념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것은 유개념이라든지 종개념 안에서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물학에서 종속, 과목, 광문 분류가 하잖아요. 아래로부터. 근데 이게 진화론, 여기 진화론 우리 허 박사님 계시면 종을 넘어갑니까? 유를 넘어갑니까? 진화론에서? 아니, 진화가 유에서 유를 넘어갈 수 있어요? 다른 유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넘어간다고? 유의 유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유 개념과 종 개념을 알죠? 인류 하잖아요. 이게 유개념이에요. 인류는 하나다. 근데 유 밑에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과 유와 종 사이에도 존재는 적인 유비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요것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은 요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유 개념이든지 종 개념이든지.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돼요? 신과 인간이 유비가 있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이 바뀐 게 토마스 아퀴나에서 와서 바뀐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존재의 길을 유 개념과 종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와 종 사이에도 존재의 유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 쪽에서는 관여라고 했는 개념인데 관여라는 의미의 존재의 유비 개념과 닮음이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하나님과 존재자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게 돼요? 자연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신은 자신이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자 및 피조물의 존재에 관여함으로 존재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과 존재자 사이에는 존재가 존재자에게 관여하고 받죠. 하고 있어서 존재와 존재 사이에는 시밀리투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론 얘기할 때 이마고 데이 시밀리투도는 닮음이라는 유비 개념을 끄고 나오죠. 따라서 존재 및 신의 존재자, 신과 존재자, 곧 인간 사이에는 존재의 유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피조물과의 존재의 유비를 주장하게 되어진 게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해. 네. 근데 바르트는 이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죠. 네. 철저하게 거부해요.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유비 개념을 보다 확장해서 제12차 세계 공의회인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515년에서는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냐면 화채설과 그 다음에 성만찬의 화채설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게 화채설을 적용할 때 주장했던 논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대 비유사성이라는 거예요. 마이오르 디스시밀리투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의 유사성이 없는 것 사이에도 존재의 유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말 만들어내는 데는 뭐 극도로 유사성이 없는 것 사이에 속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이 완전히 뭐야? 하나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헌싱어가 왔죠. 그래서 제가 그때 헌싱어 왔을 때 그 논제를 여기다 실었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이 모든 존재자 안에 있게 된다는 범신론으로 변형되고 말았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러한 비성경적 교성적 교리 오류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화채설과 마리아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니. 그래서 마리아가 신이 되고 완전히 신이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를 신격화했어요. 그 다음에 화채설, 떡이 완전히 예수의 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를 인용하여 존재는 본질적으로 현존재다. 그러나 현존재는 자신의 역사 속에 있는 정신이라고 주장한 프리츠 바라의 제자인 발타자르는 헌싱어에 의하면, 지난번에 어떤 헌싱어 교수에 의하면 바르트 신학은 무의식적으로 존재 유비를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거는 그 발타자르가 바르트를 해석한 거예요. 그는 바르트의 현실주의는 이러한 이념의 아날로기와 엔티스에 대한 대안이었다고 보지 않았다. 발타자르는 형이상학적 존재 유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화육의 필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옆에서 그 히포스타시스 개념과 이 존재의 유비의 개념은 다른 것인데 히포스타시스라는 개념이죠. 히포스타시스라는 개념과 존재의 유비라는 것은 다른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그럼 어느 겁니까? 내가 헌승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존재의 유비냐 아니면 히포스타시스냐 그랬더니 자기는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했던 이유는 캐톨릭에서는 완전히 존재의 유비 속에, 존재의 유비에 근거해가지고 완전히 신이 어디 속에? 존재자에 있게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넘어가겠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86페이지 아래서부터 87페이지, 거기 이제 다시 86페이지를 넘어가면 아래 있습니다. 86페이지 7페이지, 이로써, 거기 있죠. 86페이지 중간에 이로써 찾으셨어요? 예. 이제 그 핵에서 87페이지 요 사이가 뭐냐면 존재론적 시도의 초월적 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르트가 아니 보네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텍스트로 넘어가겠어요. 이로써 모든 존재론적 단서가 신학에 불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그러나 초월적 단서가 이거는 단서라고 정진영 교수가 보는 게 초월적 단초 혹은 시도예요. 앞에 나온 게 존재론적 시도가 혹은 초월적 시도가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시도도 신학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두 개를 다 즉 양자는 즉 행위와 존재로 논증하는 것과 존재를 행위로 논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초월적인 것과 존재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초월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을 보네포는 행위와 존재로 묶어서 해석을 하겠다. 행위와 존재라는 주제 안에서 이것을 다시금 해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아까 처음 문제 제기에 있었던 맨 앞에 문제 제기에 있었던 그 문제를 다시금 여기서 언급하게 되어지는 거죠. 양자 즉 행위와 행위를 존재로 혹은 존재를 행위로 이제 논증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자아가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진리로 세우는 자아에 사로잡힌 체계가 된다면 계시 개념 이해에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생각한다면 계시 이해는 전혀 계시론적인 면에서는 행위와 존재를 하나로 묶어 보겠다는 거죠. 순수 초월적 단서는 의식을 초월하는 존재를 해방시키고 혹은 모목과의 연관 속에서의 현 존재, 존재론이죠. 존재를 대상 사고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재론은 존재를 사고의 선언성으로 사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존재론에서는 사고 자체가 존재 안에서 지향돼가지고 초월적 단서 속에서는 그 한계가 이성 그 자체에 의해서 설정되고 존재론에서는 존재가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 사고하는 자의 권능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존재론과 그 다음에 존재론적 시도와 혹은 초월적 시도가 가졌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어요. 그래서 존재론에서는 사고 자체가 존재 안에 없어요. 존재론에서는 이거를 분리시켜 놓게 보면 존재만 있고 뭐가 없어요. 사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적 시도만 생각하게 되면 뭐야? 존재는 없고 뭐가 돼? 관념만 있게 되어진다네. 이게 허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에는 자아가 자신을 폐쇄된 체계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야? 그 동호방법적인 사고죠. 예,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빠지고 마는다. 따라서 철학 그 자체는 계시에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뭐야? 자기는 이러한 관련론적인 것도 아니고 존재론적도 아니고 계시라는 개념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철학은 계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철학이 강탈했던 공간이 이미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유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적 철학으로 고백할 것이다. 예. 이제 그 점을 이제 얘기하겠죠.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초월적 철학과 순수 존재론은 관념론과 현상학과는 달리 계시 개념 안에서 행위와 존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적인 행위와 존재의 문제를 마지막까지 관찰하고 관파하고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다 되었지만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거기. 그거 먼저 읽어버리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9페이지에 존재론적 시대와 철적 시대의 수용 여부. 아까 거기 읽었죠. 예. 자, 그러고요. 마지막에 이제는 89페이지 10번째 그리스도적 사고 있잖아요. 거기에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끊이고 이 행위와 존재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관념론과 존재론적인 것을 이제 계시의 개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의 가교적인 역할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89페이지 그 열전에서부터 마지막 구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걸 읽겠어요. 그리스도적 사고가 모든 자율적 자기 이익에 만나게 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진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의 근거는 그 어떠한 방식이든지 진리, 곧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관계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계성은 그리스도의 신학에서는 율법과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초월적 관념론적 명제는 형식적으로 정당화되자, 즉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관계를 상실한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나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 지식의 주체와 개체의 관계를 직접 소유하는 관계로 설정한다.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진리 안에 있는 지식은 이미 모모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아담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밖에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해야지 하이데거와 같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고 91페이지 맨 마지막. 이상 바로 최근에 실존의 중심 문제에 뒤흔들어 놓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동시에 지금까지 앞에 놓는 것, 동시에 그들의 사상은 실존의 중심적인 문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물론 그들이 행위와 존재의 문제로부터 계시 개념을 적절하게 해석했는지의 여부는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해봤지만 그 존재론과 초월적인 개념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시라는 개념은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리스도인에서부터 요 끝때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그 관념론과 그 존재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제 번역의 평가를 여기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되죠. 자, 이제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기서 그려놨던 거, 그것만 그려볼게요. 그러면서 끝이겠습니다. 왜냐면 그것부터 알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여기 있어요. 아까 플라톤하고 약자면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형이상이에요. 메타피직이에요. 이 형이상을 요 위에다 놓고 생각한 거. 아리스토텔은 이 아래 자인 존재에 놓고 생각한 거. 둘 다 형이상인데 이건 관련론적 형이상, 이건 존재론적 형이상이죠. 그러면 여기 위에 존재라는 개념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움직이지 않는 거. 절대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헤라클리토스는 움직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이 18세기에 와서 뭐로 바뀌어요? 거기 또 완전히 에르고 숨이 되죠. 이걸 쉽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와 생각, 사고, 이게 관념, 이게 존재, 요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위에 관념론적으로 빠졌고 존재론적으로 빠졌죠. 관념론적으로 빠진 것은 관념을 위에다 두고 이게 이렇게 되죠. 관념이 위고 존재. 여기는 존재가 위고 관념 이렇게 됐죠. 보네포는 이거를 행위와 존재라는 개념에서 뭘 얘기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참된 존재와 행위 안에서 뭐야? 내가. 이게 대상성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내놨던 바르트의 그 대상성이 기억나시죠? 이 대상성에서 뭐가 나냐면 계시라는 것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존재의 유비, 여기는 뭐야? 관념의 유비가 생기게 되죠. 여기에서 플라톤은 관여라고 하는 유비리가 생기죠. 똑같은 존재에 대해 관념. 여기는 똑같이 있는데 관념만 아니라 닮음, 글라이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이건 닮음으로 시밀리투도라는 개념이다. 이거는 관념이 존재의 관념이 관여한다. 근데 이제 진역에서는 요거를 나눠놨기 때문에 요거를 아프리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선엄이라고 생각했죠. 칸트에서는 존재 안에 이것을 구별해 놓고 존재 안에.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이라고 할 때 뭐랬어요? 본유관념.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다. 라고 생각했죠. 이거는 존재 안에 관념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존재가 움직인다. 이게 하이데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냐? 존재의 개념에 헤라크레이토스 개념을 다시 다져드린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들면 여기 플라톤과 해서 고대로부터 이게 18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 관념론과 존재론으로 빠진 것을 보네퍼가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야, 이거를 찾아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보네퍼가 무엇을 공부했을까 알 수 있어요. 헤겔, 관련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피시테, 칸트, 이거 연구했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 연구했고, 슐러, 연구했죠. 데카르트 물론 봤을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이 고대 철학, 이 전체를 다 알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 내용은 없고, 그죠? 이 내용은 없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쓴 거죠. 제가 지금 읽을 때는 이건 무슨 얘기하고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알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이 지식의 배경이 없으면 이건 읽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 달래 철학사를, 물론 그 정도 관심이 있지만 달래 철학사를 세심하게 읽게 되어졌던 건 이 책을 번역하다가 도저히, 물론 이게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역의 많이 부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풀어줬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니까 말이 그대로. 그러나 이 개념을 오늘 알고 읽어보세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초월적 시도와 존재론적 시도를 다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게 이 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계시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계시 우발성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더욱더 이것이 더 앞에 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